강남 한복판,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로 꾸며진 전통 한정식 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남편의 손을 잡았죠. 62의 나이에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 품위 있게 빛나는 그녀는 국립대학교 명예교수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청렴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퇴직한 판사로 두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부부였어요. 여보, 긴장되시나요? 남편이 묻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외아들 민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33세 민호는 IT 스타트업 대표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가 선택한 상대는 명문대 출신의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의 딸이라는 29살 유나였어요.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가고 작은 연못엔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품격 있는 분위기였지만 정희의 가슴 속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유나의 부모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유나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품 정장 차림에 손목엔 눈에 띄는 시계가 빛났죠. 유나 어머니 역시 화려한 한복에 귀걸이와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서 묘한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댁은 참 고지식하시네요. 요즘 세상엔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나 아버지가 건넨 말에 정희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론 불편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정희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죠.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직원들이 하나둘 음식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전체 요리들이 상위에 놓이고 유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부동산 개발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정희는 듣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예의를 지켰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중년 여성 한 명이 차를 들고 들어왔죠. 한정식집 매니저 명찰을 단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익숙한 옆모습, 가늘게 떨리는 손, 그리고 귀밑머리를 넘기는 습관까지.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이야? 박진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학생회장으로 정의감 넘치던 친구였죠. 61의 나이 정희보다 한 살 어렸지만 두 사람은 30년 넘게 우정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진이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았고 그 후로 진이는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어요. 정희는 여러 번 찾아보려 했지만 진이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소식이 없었죠. 그런 진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정식집 직원으로 일하며 차를 따르고 있는 모습에 정희의 가슴은 먹먹해졌어요. 정희는 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 했지만 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척하려는 듯했죠. 진이야. 정희가 작게 불렀지만 진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차를 따르고는 다시 방을 나가버렸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진이가 맞는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식사는 계속되었고 유나 가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랑에만 몰두했습니다. 정희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진이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이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빈 그릇을 치우고 반찬을 정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정희 앞을 지나칠 때 진이는 슬쩍 수저를 놓으며 작은 쪽지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정희만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유나 가족은 여전히 대화에 열중해 있었고 민호와 유나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무도 정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쪽지를 손바닥 안으로 감춰 넣었어요.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 무게감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정희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칸막이 안에 서자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 안의 쪽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쪽지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정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명 진이의 필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봐온 반듯하면서도 어딘가 급하게 흘려 쓴 듯한 그 글씨체. 3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친구의 흔적이었죠. 정희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진이가 왜 이런 경고를 보낸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이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무언가를. 하지만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쪽지로 전한 걸까? 정희는 쪽지를 지갑 깊숙이 넣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식사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결혼식 날짜를 정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민호는 기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죠.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정희는 대충 둘러댔지만 남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상견례는 무난하게 마무리됐고 양가는 정중히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희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뒤에도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잠든 뒤에야 정희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쪽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이의 절박함이 글씨 사이사이에서 느껴졌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었고 괜히 민호에게 불안감만 줄 수 없었죠. 정희는 조용히 한정식 집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직원이 받았습니다. 어제 일하시던 매니저분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박진희 씨요. 아, 박 매니저님은 어제로 퇴직하셨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퇴직이요? 갑자기요? 네, 개인 사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이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경고만 남긴 채 도망친 것처럼. 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이의 쪽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민호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고 유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희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에게도 쪽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들의 결혼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인맥이 있었고 남편 역시 법조계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정희는 먼저 옛 제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신용조사 회사에서 일하는 제자였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한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조용히 말이야. 정희는 유나 아버지의 이름과 회사명을 알려줬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정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 사이 정희는 남편에게도 슬쩍 유나 집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보, 유나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였죠? 대한부동산개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부동산개발이라는 회사는 검색하면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사업 소개가 나왔죠. 하지만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사, 법원 판결문, 민원 게시판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사흘 뒤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정희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말해봐. 유나 아버지, 본명은 맞는데 15년 전에 실형을 산 전과자예요. 유사 부동산 투자 사기로 3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에 회사 이름만 바꿔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피해자들 돈을 돌려막기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 번 고소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케이스가 많고요. 정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어요. 확실한 거니? 네, 법원 판결문 사본이랑 피해자 진술서까지 있습니다. 보내드릴까요? 그래, 보내줘. 전화를 끄는 정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희의 경고가 사실이었던 거죠. 정의는 이메일로 받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판결문엔 유나 아버지가 가짜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들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했고 그중 일부는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도 있었죠. 정의는 손을 떨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때 한 문서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부동산개발전 직원 명단. 그 안에 박진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계팀 직원으로 5년간 근무했다는 기록이었죠.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정의는 직감했습니다. 진희가 그 회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라고. 정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희를 찾아야 했어요. 진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의는 옛 주소록을 뒤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진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희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민등록 주소지도 이사를 간 지 오래였죠. 정희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호는 퇴근 후 집에 들렀고 정희는 서재로 민호를 데리고 갔죠. 책상 위엔 정희가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판결문, 피해자 진술서, 신문기사 스크랩까지.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민호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 진희를 만난 이야기, 쪽지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유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조사한 내용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민호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정희가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이건 다 옛날 일이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큰 기업이라고요. 유나 아버지도 열심히 사업하시고. 민호야, 이 회사는 지금도 문제가 많아.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하고 있단다. 돌려막기 구조라는 거야.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왜 이러세요? 유나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걱정이야. 내 미래가 걱정되는 거지. 엄마, 전 유나를 사랑해요. 유나 아버지가 뭘 했든 그건 유나랑 상관없잖아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어요. 엄마, 실망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의심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민호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여보, 괜찮소? 민호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이 사랑에 빠졌으니 그럴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이 틀린 건 아니오. 남편은 책상 위 자료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차분한 눈빛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판단이 맞소. 이 집안은 문제가 많아. 민호를 설득해야겠소. 하지만 민호는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정희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유나를 맞이했어요. 유나는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일 때문에 걱정하신다고요. 유나 씨, 미안하지만 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유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사람을 의심부터 하시네요. 우리 아버지, 교수님보다 더 명망 있으세요. 지금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명망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해요. 진실이요? 교수님은 옛날 기록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청산하셨어요. 지금은 떳떳하게 사업하십니다. 유나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진정했어요. 유나 씨, 난 민호가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이해해줘요.
이해요? 전 이해 못하겠는데요. 어머님이 우릴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유나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는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이만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 확신했죠. 정희는 다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옛 동창들에게 연락하고 진이가 살았던 동네를 직접 찾아다녔어요. 일주일을 헤맨 끝에 한 동창에게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진이, 요즘 역 근처 고시원에 산다던데. 정희는 동창에게 들은 주소를 손에 쥐고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고시원은 복도가 좁고 어두웠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계단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죠.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며 관리인에게 진이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희를 훑어보더니 301호실을 가리켰어요. 거기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거의 안 나오시던데.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정희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죠. 진이야, 나야. 정희. 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친구의 얼굴은 너무나 초췌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진이는 정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희야, 진이야, 들어가도 될까?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죠. 정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끼며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희야. 연락도 안 하고 너무 창피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는 진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았고 남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진이는 혼자 빚을 갚으며 여러 일을 전전했고 그러다 대한부동산개발 회계팀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죠. 거기서 일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장부가 조작되고 있었거든. 투자자들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구나.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들킬 뻔했어. 유나 아버지가 눈치를 챘나 봐. 나한테 협박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불법 횡령 공범으로 몰겠다고. 증거도 조작하겠다고 했어. 난 무서워서 도망쳤어.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진이는 그걸 정희에게 내밀었죠. 이 안에 유나 아버지의 자금 세탁 장부가 있어. 가짜 계약서, 허위 투자 명세서, 횡령 정황 다 들어있어. 하지만 제발 내 이름은 빼줘. 난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이야, 넌 용감한 사람이야. 이걸 지키고 있었잖아. 아니야. 난 겁쟁이야. 그냥 너만은 지키고 싶었어. 내 아들이 그런 집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없었어. 정희는 진이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있었어요. 정희는 진이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희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 남았어요. 며칠 뒤 양가가 다시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유나 측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죠. 정희는 남편과 함께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정희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정식 집 방 안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나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결혼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유나 아버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정희 부부를 맞이했죠. 유나 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거만한 태도였고 유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듯 눈길을 피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마무리합시다. 유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줬죠.
유나 아버지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엔 재산을 분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렇게 하더군요. 그리고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하되 명의는 유나 앞으로 하고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좀 일방적인 조건 아닙니까? 일방적이라니요. 저희가 집을 사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유나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죠. 정희는 침묵하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늘어놓았어요. 결혼 자금, 예물,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두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식이었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나 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그쪽 회사에서 근무하던 내 친구가 남긴 자료입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허위 부동산 계약서, 가짜 투자 명세서, 자금 세탁 장부, 횡령 정황이 담긴 회계 자료들. 유나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이게 대체 뭡니까? 유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회사의 실체입니다. 15년 전 투자 사기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도 피해자들을 돌려막기 하며 사기를 치고 있다는 증거죠. 남편이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계약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계약서입니다. 이 명세서는 투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 걸 보여주고요. 여기 이 장부는 회계 조작의 증거입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조작이 아니야, 유나 씨. 이건 당신 아버지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던 직원이 직접 가져온 자료입니다. 유나 아버지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남편이 재빨리 서류를 거뒀어요. 유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옛날 일이고 오해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범죄 행위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호에게 매달렸죠. 오빠 믿지 마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유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이러고도 멀쩡할 줄 아시오? 내가 가만 안 둘 거요. 협박이십니까? 그것도 증인 앞에서요. 남편이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이제 알겠니? 엄마가 왜 걱정했는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 가족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방 안엔 정희 가족만 남았어요. 한정식 집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유나 가족이 떠난 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테이블 위엔 흩어진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서류들이 민호의 꿈을 산산조각 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힘들겠지만 이게 진실이다. 내 엄마가 널 지키려고 한 거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몰랐어요. 유나를 사랑했고 유나 가족을 믿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단다. 내 엄마는 그걸 일찍 알아챘고.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정희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내가 사랑에 빠졌으니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근데 엄마, 이 자료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정희는 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견례 날 쪽지를 받은 것, 진이를 찾아 헤맨 것, 고시원에서 제외한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죠. 그분이 엄마를 위해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응. 진이는 용감한 친구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지켰어. 남편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이 자료를 전달하겠소. 내 후배가 경제범죄 전담 검사인데 확실히 처리할 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정식 집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유나 아버지는 대규모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고 피해자들이 줄지어 고소장을 제출했죠. 유나는 민호에게 연락해 혼인 취소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유나 가족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됐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내몰렸어요. 민호는 한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정희는 아들을 묵묵히 지켜봤고 남편은 민호와 긴 대화를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민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죠. 정희는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섰죠. 책상 위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진이가 남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정희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이야, 내 용기가 한 집안을 살렸어. 고마워. 수업을 마친 뒤 정희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이는 정희의 도움으로 작은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고시원을 나와 괜찮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민호는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한정식집 근처를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원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벚꽃 그림자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쪽지 한 장이 바꾼 운명은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미국 땅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 지난 시간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일어나 느릿느릿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죠.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은 고요한 아침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 소피 체육대회인데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대신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만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손녀 소피의 체육대회라. 그동안 아들 부부가 바쁘다 보니 학교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다른 학부모들도 만나야 할 텐데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 망설여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볼게. 이만수의 대답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전화를 끊고 이만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그때는 그 누구보다 빛나던 육상 선수였죠. 금메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들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동양인 할아버지일 뿐이지. 이만수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이만수는 소피의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어요. 알록달록한 깃발들과 풍선들로 장식된 운동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 조금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어요. 할아버지. 소피가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파란 리본으로 묶은 검은 머리를 흔들며 이만수의 품에 안겼죠. 정말 와주셨네요. 너무 좋아요. 소피의 순수한 미소에 이만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색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백인 학부모들이었고 자신처럼 아시아계는 몇 명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소피가 할아버지랑 같이 한다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소피의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오늘 학부모님들도 참여하는 경기가 많으니 즐겁게 즐기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심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죠. 운동장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체육대회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 경기, 오후에는 학부모 참여 경기.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피가 이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이만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이만수는 소피의 반 친구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달리는 모습이 예전 자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문득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죠. 저기 동양인 할아버지는 누구지? 중국인인가 봐. 한 백인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부모님은 안 오시나? 체육대회 같은데 할아버지가 오시니 좀 이상하네. 다른 여성이 대답했어요. 이만수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해도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이런 시선과 말들을 견뎌왔으니까요. 소피 할아버지세요? 저희 애랑 같은 반이에요. 한백인 아버지가 다가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학부모 경기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만수는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은 나이든 아시아인이니 운동은 무리일 거야라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참가할 겁니다. 짧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죠. 그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다른 학부모들에게 돌아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곧 여러 학부모들이 이만수를 힐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명 저 나이든 동양인이 무슨 운동을 한다고 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죠. 이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테지만 지금은 손녀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이런 차별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에 온 이후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가게에서 무시당하는 일, 말투 때문에 비웃음당하는 일, 심지어 길을 걷다가 욕설을 듣는 일까지. 하지만 소피에게만큼은 이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할아버지, 우리 반 1등 했어요. 소피가 달려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만수의 눈에는 소피만 보였어요. 주변의 시선들은 중요하지 않았죠. 점심시간, 이만수와 소피는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서로 어울려 대화하며 웃고 있었지만 이만수와 소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간간히 그들을 향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봐요? 소피가 물었어요. 이만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린 소피에게 현실의 쓴맛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지내면 돼.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송이 울렸어요. 오후 학부모 참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운동장으로 모여주세요. 이만수는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멀리서 몇몇 아버지들이 이만수를 보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명 의구심과 조롱이 담겨 있었죠. 이만수는 미소 지으며 소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1시,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학부모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장 중앙에는 장대 높이 뛰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를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만수는 조용히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적었죠. 옆에서 소피가 신나게 응원하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학부모 50m 달리기입니다. 참가자들은 출발선에 모여주세요. 확성기를 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만수가 출발선으로 향하자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아버지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이만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시면 곤란하니까.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었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죠. 한때 국가대표였던 그의 몸은 지금도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몇몇 학부모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비, 출발. 총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초간 이만수는 일부러 속도를 내지 않았어요. 그의 앞으로 젊은 아버지들이 치고 나갔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특히 현역 미식축구 코치인 한 아버지를 향한 응원이 가장 컸습니다. 이만수는 10m 지점을 지날 때까지 호흡을 정돈했어요.
그리고 20m 지점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의 몸은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죠. 30m 지점에서 이만수는 선두주자와 나란히 달렸고 40m 지점에서는 모든 참가자를 앞질렀습니다. 저게 말이 돼?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달려? 놀란 목소리들이 관중석에서 터져나왔어요. 이만수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호흡이 약간 거칠어졌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죠. 10초도 되지 않아 다른 참가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 1등이에요. 우와. 소피가 달려와 이만수의 허리를 껴안았어요. 이만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장대 높이 뛰기였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기본 높이도 넘지 못했지만 이만수는 과거 선수 시절의 기술을 발휘해 가뿐히 발을 넘었습니다. 줄넘기 경기에서도 그는 젊은 학부모들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기록했죠. 저분 도대체 누구세요? 관중석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만수를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롱과 의구심은 점차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변해갔죠. 특히 농구 시범 경기에서 이만수가 보여준 정확한 슛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노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점프와 민첩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소피의 반 친구들이 모여들어 이만수에게 물었어요. 이만수는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앞에서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기뻤죠. 이어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팀을 구성하는데 소피 반은 이만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됐어요. 처음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실력 덕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죠. 저 할아버지, 혹시 전직 운동선수 아닐까? 한 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가 답했어요. 이어달리기가 시작되고 소피 반은 중간 순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 주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두팀과는 차이가 났죠. 마침내 이만수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바통을 넘겨받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저걸 봐.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있어. 누군가 외쳤어요. 이만수는 한 명, 두 명씩 앞선 주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달리기 폼은 예전 국가대표 시절 그대로였어요. 효율적인 팔동작과 긴 보폭, 완벽한 리듬감. 관중들은 이제 모두 일어나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죠. 소피 할아버지, 화이팅! 아이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결승선 직전, 이만수는 선두주자와 나란히 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소피 반이 1등을 차지한 거죠. 소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만수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 멋져요. 소피가 외쳤습니다. 이만수는 가쁜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젊은 선수의 심장이었죠. 경기를 마친 후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이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실력이? 미식축구 코치였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만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줄다리기 경기에서 이만수가 보여준 힘은 그의 나이와 체격에 비해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 팀이 거의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만수 혼자 분위기를 역전시킨 것이죠. 할아버지는 슈퍼맨인가 봐요. 한 아이가 감탄했어요.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농구 시범 경기에서도 이만수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3점 슛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관중들을 열광시켰죠. 특히 그가 젊은 농구 코치를 제치고 덩크슛을 성공시켰을 때는 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저건 말도 안 돼. 학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만수에게 쏠렸어요. 처음에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학부모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피 할아버지가 오늘의 스타네요. 한 교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허들 경기에서도 이만수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세 하나하나가 전문 선수와 같았죠.
어떤 학부모들은 핸드폰으로 그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이만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우리 반 친구들이 할아버지 팬이 됐대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만수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는 기분이 어떤지 그는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체육대회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심을 담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은 학부모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만수는 출발선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살 때 올림픽에 출전해 장애물 달리기에서 메달을 따던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총소리와 함께 그는 출발했죠. 첫 번째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 이만수의 몸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와, 저 동작 좀 봐. 전문가처럼 뛰는데.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만수는 무릉덩이를 완벽하게 뛰어넘고 마지막 허들까지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절반도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경기가 끝나자 학교장 윌리엄스 선생님이 직접 이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실력이네요. 혹시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이만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피가 달려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대요.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이만수를 바라봤어요. 정말인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요? 이만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1980년대 초반이었죠. 그 말에 운동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만수를 무시했던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미식축구 코치로 자부심이 강했던 한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그럼 우리가 계속 무시했던 사람이. 한 어머니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만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궁금증 때문이었지만 곧 진정한 관심으로 변했죠. 어떤 종목이었나요? 몇 년도 올림픽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분이셨겠네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육상 선수였습니다. 1982년 아시안게임, 1984년 올림픽에서 메달 땄어요. 소피는 할아버지 곁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요. 소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한 남자가 사람들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턴 타임즈의 마이클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우리 지역 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만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지 손녀를 위해 참가한 것뿐인데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소피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짧게 괜찮으면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만수는 교실 한편에 마련된 즉석 인터뷰 장소에 앉았습니다. 기자 마이클은 녹음기를 꺼내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만수 씨,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5 됐습니다. 이만수가 답했죠.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오늘 같은 활약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걷기, 가벼운 달리기.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죠. 인터뷰는 이만수의 선수 시절로 이어졌어요. 그가 처음 육상을 시작한 계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노력, 올림픽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소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눈을 빛내며 듣고 있었죠. 전쟁 후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운동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만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무시하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특히 미식축구 코치였던 톰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다가왔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당신 같은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요. 톰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만수에게 다가와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진정한 존경과 관심이 담겨 있었죠. 혹시 우리 학교 육상부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지역 체육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이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에 이만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내심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경험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소피의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 다들 할아버지 팬이 됐어요. 소피가 기쁘게 속삭였습니다. 체육대회의 마지막 행사로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이제 이만수는 더 이상 구석에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만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셨나요? 올림픽 경험은 어떠셨어요? 미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진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만수는 때로는 영어가 서툴러 소피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누구도 그의 말투나 억양을 비웃지 않았죠.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단순히 체육대회의 승리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그것은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체육대회의 마지막 순서인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종목별 우승자들에게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만수는 소피와 함께 운동장 한편에 마련된 시상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학부모 종합 우승은 윌리엄스 교장이 봉투를 열며 말했어요. 놀랍게도 소피의 할아버지 이만수님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만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시상대로 올라갔어요. 윌리엄스 교장이 금색 트로피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죠. 오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 같네요. 이만수는 트로피를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40년 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죠. 젊은 시절의 메달은 개인적인 영광이었지만 오늘의 트로피는 손녀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장이 마이크를 건넸어요. 이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어로 긴 소감을 말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나 그때 소피가 시상대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받았어요. 제가 할아버지 대신 말해도 될까요? 교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제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피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셨죠. 그게 진짜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소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이가 많아도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요. 이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손녀의 어깨를 꼭 안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소피의 말이 끝나자 운동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들, 교사들, 아이들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몇몇 어머니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이만수는 소피를 꼭 안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모두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는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관중들에게 인사했죠.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다음에 꼭 같이 차 한잔 하시죠. 이만수는 그들의 인사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10년 미국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죠. 체육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만수의 활약은 지역 신문에 실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소피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그 덕분에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서도 이만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만수 씨,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만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중국인으로 불리던 것과는 다른 경험이었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의 학교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의 제안으로 이만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육상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조언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곧 정기적인 코칭 세션으로 발전했죠. 이 선생님,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할까요? 아이들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오늘은 올바른 달리기 자세를 배울 겁니다. 가장 기본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진지하게 이만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만수는 단순한 아시아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코치였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방과 후에도 남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학부모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이만수를 비웃었던 톰 아버지는 이제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됐어요. 그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편견을 버리라고 권했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니. 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아시아계 학부모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들은 이전에는 소외감 때문에 참여를 꺼렸지만 이만수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죠. 베트남 출신 리 씨, 중국계 왕 씨, 필리핀에서 온 산토스 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학교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전에는 항상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학교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만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았어요. 태권도 시범, 한글 쓰기, 한국 전통놀이.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죠. 할아버지, 다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대요. 소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했어요. 그의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죠. 어떤 아이도, 어떤 학부모도 그의 말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행사 마무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는 이만수 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다양성은 단순히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만수와 소피는 나란히 앉아 그 순간을 함께 했어요. 소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죠. 화면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날 이후 이 학교의 인종차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작은 학교 공동체에서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죠. 그리고 그 씨앗은 이만수와 소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